어머, 선영아, 목걸이 너무 예쁘다. 선영이가 목을 살짝 만지며 웃었어요. 어디 거야? 디자인이 내 반지랑 좀 비슷한데?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그날 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남편의 액자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아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액자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네요. 잘 지내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남편은 늘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선영이었어요. 40년 지기 절친, 제 인생에서 남편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이야, 나야? 문을 열자 선영이가 손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이쁜 선영이. 그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섬세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오늘 일주기잖아.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선영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합니다. 고마워, 선영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니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함께 남편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선영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어요. 언제 봐도 단정하고 우아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어요. 묘하게 눈길이 갔어요. 묵념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다과를 꺼내 상을 차렸어요. 선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하셨어.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저는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게.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차를 따르며 저는 답했습니다. 따뜻한 차향기가 거실에 퍼졌어요. 오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40년 우정 속에는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이야, 우리 추억 정리 좀 해볼까? 앨범도 만들고. 선영이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마침 집에 오래된 사진들이 많은데. 너네 집 것도 가져오자. 그렇게 우리는 선영이네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영이네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선영의 딸 민지의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민지는 요즘 어때? 바빠. 회사 일로 주말에도 출근한대. 선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은 낡은 앨범들이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우리 20대 때 사진이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어요. 싱그럽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때는 몰랐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한참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에서 멈췄습니다. 제주도 해변이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선영이었습니다. 둘만.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글쎄, 언제였더라? 그녀가 얼버무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7일, 제주도. 우리 가족 여행 때 찍은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선영이 단둘만 있었습니다. 저도, 선영이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어요. 뭐지? 근데 선영아, 목걸이 너무 예쁘다 자주 하고 있던데. 어디 거야? 저는 화제를 돌리며 그녀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목걸이. 선영이는 손을 목으로 가져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오래됐어.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 디자인이 내 반지랑 좀 비슷한데? 혹시 비앙카 아니야? 제가 왼손 약지의 반지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과 함께 맞춘 이탈리아 브랜드 반지였어요.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지도.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진들을 계속 넘겼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제주도 사진이 맴돌았습니다. 2003년 5월 내 남편 태우 씨와 선영이 단둘이 찍은 사진. 1시간쯤 더 사진을 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이와 헤어지면서도 계속 그 사진이 신경 쓰였어요. 조심히 들어가. 내일 전화할게. 그래, 선영아, 오늘 고마웠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003년 5월, 그때 저는 분명히 서울에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출장이 많다며 집을 자주 비웠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 여행은 그 해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선영이와 제주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요한 집,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거실 불을 켜고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2003년 5월에 제주도 출장 갔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아니야, 설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업무상 만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수없이 바라보던 그 달.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2003년 5월 남편과 선영이가 단둘이 찍은 제주도 사진.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의 책상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들,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들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가죽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들고 다니던 수첩이었어요. 사망 후 유품으로 보관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업무 관련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넘길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월 15일 S와 제주 3박 4일, 8월 23일 S 생일 선물 목걸이, 11월 10일 S와 강릉 S.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선영?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3년부터 시작된 기록들. 매년, 매달 꾸준히 적혀 있는 S와의 일정들. 2004년 3월 8일 S와 부산. 2005년 6월 20일 S 비앙카 목걸이 구매. 비앙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선영이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 설마 남편이? 수첩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혼잣말이 나왔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우 속이었어요. 저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상한 출금 내역들. 매월 15일 현금 인출 50만 원. 2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0만 원씩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어지러웠습니다. 이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통장을 더 뒤적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명세서들. 2003년 5월 17일 제주 신라호텔 89만 원. 2003년 5월 17일 제주 중문 해산물 식당 15만 원. 제주도 사진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명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호텔, 식당, 카페 모두 2인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모르는 날짜들이었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비앙카 본점 640만 원. 비앙카. 2005년 6월 20일 남편에게 반지 선물을 받은 날. 그럼 그날 목걸이도 같이 구매를 해서 선영에게? 뒷골이 당겼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위쪽 서랍에는 남편의 개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핸드폰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쓰던 핸드폰이었어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 서랍에서 충전기를 찾아 핸드폰을 충전했어요.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원이 켜지고 문자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발신자 선영으로 저장된 수백 통의 문자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스크롤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호 씨,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까요? 태호 씨,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희에게 들킬까 무섭지만 당신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문자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강릉 가요. 목걸이 정말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정희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네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 이게 무슨. 보낸 메시지에서 남편이 보낸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정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미안해. 정희를 떠날 순 없어. 하지만 당신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다고? 나를 떠날 순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떴습니다. 새벽 햇살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어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40년 우정, 다 거짓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이를 어떻게 봐야 하지? 40년 친구였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했어. 그런데 20년 동안 내 남편이랑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정희야,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40년 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어?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선영이는 아직 살아있어. 40년 우정이 거짓이었는지, 20년 불륜의 실체가 뭐였는지 모든 걸 밝혀야 해.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야.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다시 향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첩, 통장, 문자 메시지, 카드 명세서.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선영이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12시에 카페에서 보자. 손가락이 떨렸지만 문장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적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이대로는 안 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뺨에 볼터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저는 다시 평소의 박정희로
돌아와 있었어요. 겉으로 연기해야 해. 들키면 안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카페로 향했어요. 선영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사준 비앙카 목걸이.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선영아, 많이 기다렸어? 최대한 밝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40년 동안 해왔던 그런 대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표정.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이야.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무리하지 마. 태호 씨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호 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목걸이를 자주 만지작거리는 습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시선. 이야기할 때 살짝 떨리는 목소리. 다 알고 있구나. 죄책감이 있구나. 1시간쯤 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또 연락할게, 정이야. 그래, 조심히 들어가. 평범한 작별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혀 있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제주 신라호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투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다음은 남편의 옛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옛 동료들의 연락처는 남아 있었어요. 수첩을 뒤져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반응이 왔어요. 정희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저 후배 김태수입니다. 태수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 씨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내일 어떠세요? 다음 날 저는 시내 한 카페에서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선한 인상이었어요. 형수님, 형님 많이 그리우시죠? 그럼요. 그래서 태호 씨와 가까웠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 남편이 회사 다닐 때 특별히 친하게 지낸 사람 있었어요? 글쎄요, 형님은 다들 좋아했는데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자분 중에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형수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요. 진실을.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려? 형님이랑 최선영 씨요.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다고요? 네, 둘이 자주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고 퇴근 후에도 만나고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사에 끼어들기도 뭐하고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아는 건
20년 전부터요.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2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아세요? 형님이 최선영 씨 딸, 민지 씨 학자금도 대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학자금? 새로운 정보였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저는 태수와 만나고 더 많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연락처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의 옛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동창, 동네 지인들.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했어요. 형수님만 모르셨어요. 나만 몰랐구나. 40년 동안 나만 바보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갑게, 조용하게.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꽃을 들고 남편이 있는 납골함에 서 있습니다. 여보,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선영이를 알고 있었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꽃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저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선영이는 남편의 납골함 앞에 섰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태호 씨 보고 싶어요. 선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희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선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의 납골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이가 놓고 간 꽃과 제가 놓은 꽃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둘 다 사랑했고, 우리 둘 다 속였어요. 그게 진실이네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가라앉았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겠어. 그게 나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야. 일주일 후 무거운 목소리로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다음 날 카페에서 태수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지난번에 민지 씨 학자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사실 갑자기 기억이 나서요. 태수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예전에 형님께서 모아놨던 서류들이라며 저한테 맡겨두었던 거예요. 당시엔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잊었는데 형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다시 생각나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이체 내역서들이 가득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선영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들. 매월 100만 원. 최선영 계좌 입금.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100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태수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어요. 납부자 이름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고 학생 이름은 최민지였습니다. 민지 씨 대학 4년 등록금을 형님이 다 내셨어요. 대학원까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남의 집 딸 등록금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민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35이요. 왜요? 형님이랑 최선영 씨가 처음 가까워진 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35년 전이면 민지가 태어났을 때. 아니야. 설마. 태수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 민지 씨가 혹시 형님의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자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확인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서류들을 보니 형님이 20년 넘게 민지 씨를 지원했다는 건 사실이고 저는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 대학 등록금, 대학원 학비까지.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민지 씨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요? 1990년 3월이라고 들었어요. 1990년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 선영이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는 축하해줬죠. 친구가 엄마가 된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남편은 민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민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님이랑 최선영 씨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대학 동기예요. 40년 넘게 알고 지냈죠? 그럼 형수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네요. 태수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럼 혹시 태수 씨, 고마워요.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히 형수님이 가지셔야죠.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민지가 남편의 딸? 그럼 나는 35년 동안 남편의 숨겨진 자식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선영이는 남편의 아이를 낳고도 40년 동안 내 옆에서 친구인 척했다는 거야?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어요. 민지가 어렸을 때 사진들. 선영이가 보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세히 봤어요. 민지의 얼굴, 눈매, 코. 묘하게 남편과 닮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닮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민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봤습니다. 최근 사진 속 민지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사주신 첫 자전거, 캡션과 함께 올라온 어린 시절 사진. 자전거 옆에 서 있는 민지의 뒷모습과 멀리서 찍힌 한 남자의 실루엣. 확대해서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지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에는 아빠를 언급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선영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 하지만 남편은 나와 결혼한 상태였고 선영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민지를 낳았지만 얼마 안 돼 이혼. 그리고 남편은 평생 민지를 뒤에서 지원했어. 경제적으로도 아버지로서도. 하지만 세상에는 공개하지 못했어. 나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40년 우정이 거짓이었을 뿐 아니라 민지까지도. 내가 예뻐해 주던 그 아이가 남편의 딸이었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정이야, 이번 주말에 민지가 집에 온대. 같이 저녁 먹을래? 민지가 너 보고 싶대. 문자를 읽는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뭐 먹을까? 연기를 계속해야 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DNA 검사, 그게 필요해. 하지만 어떻게? 남편은 이미 화장됐고 민지에게 어떻게 검사를 요구하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주말에 만나서 민지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와야겠어. 남편의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빗이 있어. 그걸로 검사를 의뢰하면 진실을 밝혀야 해. 끝까지. 설사 그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해도 나는 알 권리가 있어. 토요일 저녁 6시 선영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퍼백이 들어 있었어요. 민지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넣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이야, 어서 와. 선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정희 이모, 거실에서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민지는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모.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뵀어요.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 모양. 남편과 닮았습니다. 정이야, 저녁 거의 다 됐어. 앉아 있어. 선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이쪽으로 앉으세요. 고마워, 민지야. 민지는 볼 때마다 이뻐지는 것 같아. 결혼은 언제 하려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해야죠. 이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모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저도 이모부 많이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해줬다고? 민지야, 이모부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생일 때마다 선물도 주시고, 제가 대학 갈 때도 아버지가 정말 많이. 민지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이모부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확신이 섰습니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부르네요. 잠깐만요.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록금. 민지도 알고 있었구나.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가방을 소파에 두었습니다. 녹음이 될 위치였어요. 이제부터 하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해.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어머,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냐? 뭘? 정이 너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했어. 40년 친구. 제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건강, 민지 회사 이야기. 민지야, 요즘 승진 이야기 있다며? 선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다음 달에 차장 진급이요.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해.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 연락은 하니?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선영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모, 아빠는 엄마랑 이혼 후에 연락 한 번 온 적 없어요. 아, 그래. 미안해. 괜한 질문을 했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민지야, 예전에 SNS에서 봤는데 아빠가 사주신 자전거 사진 있었잖아.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냥 정이야, 식사하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저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모, 저 잠깐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민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움직였어요. 민지의 가방 옆에 놓인 헤어브러쉬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집어들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지퍼백에 넣었어요. 증거 확보.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선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본 것 같았어요. 정이야,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민지 머리카락을. 선영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이야, 설마. 설마 뭐. 저는 지퍼백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알고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뭘 알고 있는데? 나랑 내 남편이랑. 선영이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체 내역서, 등록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기 날. 내 집에서 사진 봤을 때부터 의심했어. 정이야, 20년이야. 아니면 그 이상이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40년 동안 내 옆에서 친구인 척한 거. 아니면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나오다가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정희 이모. 민지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내 친아버지가 누구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모, 그게 무슨. 내 남편 윤태호가 내 아빠니?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대학교 때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너도 알면서 나한테 이모부라고 불렀던 거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모. 엄마가 뭐? 저는 선영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최선영, 나 좀 봐.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정희야. 들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40년 동안?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선영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랑의 우정은? 너도 사랑했어, 진짜야.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친구가 이래? 친구 남편 빼앗고 아이까지 낳고? 빼앗은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이야. 태호 씨는 널 떠날 생각이었어. 나한테 2번이나 청혼했는데. 나는 거절했어. 너를 배신할 순 없었으니까. 청혼! 무슨 소리야? 20년 전, 민지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3년 전, 암 진단 받기 전에 2번 다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거절했어. 선영이 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왜? 너 때문에 40년 우정을 저버릴 순 없었어.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이 상처 줬잖아. 선영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목걸이.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듣기 싫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탈함. 우리 40년 우정이 다 거짓이었어. 아니야, 진짜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잖아. 그래서 내 남편과 아이까지 낳았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선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나도 괴로웠어. 20년 동안 매일매일 너한테 미안했어.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용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는 정말 이모를 아꼈어요. 맨날 정희 이모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랑?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 다른 사람 불행 위에 쌓은 행복?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간다. 정희야, 선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대로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더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팔을 뿌리쳤습니다. DNA 검사할 거야. 민지랑 남편. 그리고 모든 증거 다 모아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정희야, 제발. 40년 우정 이렇게 끝났어. 선영이 너가 선택한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40년 우정, 남편과의 추억, 믿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 설사 그 끝이 어떻게 되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박정희님,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메일로 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클릭이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친족 관계 확률 99.98%.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확실하다. 민지는 남편의 딸이야. 35년 동안 남편의 숨겨진 자식을 옆에 두고 살았다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편은 이미 죽었고 진실을 밝힌다 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지인 박영숙이었어요. 정희야, 나 영숙이야. 요즘 무슨 일이야? 동네에 소문 났어. 무슨 소문? 내가 선영이를 괴롭힌다고 민지 머리카락까지 몰래 가져갔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다들 그러던데 선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대. 병원에도 입원했다며? 뭐라고?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남편 죽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친구 괴롭히는 게 말이 돼? 영수가 내 말 좀. 다들 너 좀 이상하다고 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좀 넓게 봐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전화는 성당 신자회 회장이었어요. 정희 자매님, 요즘 선영 자매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우리 다 아는 사이잖아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인데 이제 그만 화해하세요. 회장님, 사실은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다 늙었는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모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선영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 집착하는 늙은 여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최선영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알아요. 들었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200이 넘었대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형수님을 고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소? 사생활 침해랑 명예훼손으로요. 동의 없이 머리카락 채취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 나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형수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할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 괴롭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을 만나야 했어요. 직접 이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4층 일반 병동이었어요. 선영의 병실 앞에 섰을 때 민지가 나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지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안 돼요.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이모 때문에 엄마가 쓰러졌어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모는 진실을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돼서 이제 만족하세요? 나도 고통스러워. 이해해줘. 이해요? 이모는 우리 엄마 이해하셨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세상 눈치 보면서 그래도 저한테는 최선을 다했어요.
너한테 최선을 다하면 친구 남편랑 그래도 되는 거니? 엄마가 원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 우리 엄마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민지가 병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환자분이 쓰러졌다던데. 쯧쯧 나이 먹고 뭐 하는 건지. 귀에 꽂혔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최민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건으로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법적 조치. 고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를 들렀어요. 카트를 밀고 걷는데 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피했어요. 시선을 돌리고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요즘 이상하대. 친구 괴롭힌다며? 나이 먹고 철이 없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모두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배신당한 내가 왜 나쁜 사람이 되는 건지.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저는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나예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잠깐 멈칫했지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형수님, 혹시 언론사 아는 데 있어요? 방송국이나 신문사. 네. 후배 중에 기자가 있긴 한데, 연락처 좀 주세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하지만 형수님, 지금 상황이 알아요. 다들 날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작은 불씨. 그게 나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였어요. 일주일 후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 집으로 왔습니다. PD와 기자, 카메라 감독, 3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님 대구 CBS 진실을 찾아서 팀입니다. 손을 내밀며 인사하는 기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한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체 내역서, 등록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DNA 검사 결과지. 준비 다 됐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편집할 테니까요. 한지연 기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먼저 남편분과는 언제 결혼하셨나요? 45년 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행복하셨나요? 그렇다고 믿었었죠. 남편은 성실했고 저를 아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남편은 그랬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나요? 남편 일주기 때였어요. 친구네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제주도 사진 이야기를 했어요. 비앙카, 목걸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지연 기자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친족 관계 확률 99.98% 제 남편과 친구의 딸이 부녀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35년 동안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저만 몰랐어요.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들 알고 있었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배신당한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해요. 용서하고 넘어가라. 다 늙은 사람들끼리 왜 그러느냐고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지연 기자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 인생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 최선영 씨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너무 아파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취재팀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방송은 3일 후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정희야, 제발 만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선영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희야. 선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병원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 나간다며?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막을 생각은 없어? 없어. 그래. 선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지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선영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비앙카 목걸이 여전히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이거 알아? 그가 준 거. 알아. 내 반지랑 세트야. 그것도 알아. 그런데도 나는 평생 이걸 차고 다녔어. 너 앞에서도.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아? 40년 동안 너 옆에서 친구인 척하면서 밤엔 내 남편 생각하고. 그만해. 아니야, 들어야 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를 사랑했어. 진짜로 미치도록. 하지만 동시에 너도 사랑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릴. 정말이야.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지금도. 선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널 버리고
함께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어. 아니, 안 했어. 나 혼자 행복할 순 없었어. 너를 배신하고선. 이미 충분히 배신했어. 알아, 하지만 완전한 배신은 하고 싶지 않았어. 천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이야,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연민까지.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영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니? 천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내 남편 아직 사랑해.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정이야. 한 가지만 믿어줘. 우리 우정은 진짜였어. 거짓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한 일들은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 하지만 너와의 시간들,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그건 진심이었어. 천영이 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대학교 때, 결혼식 때, 아이들 키우며 함께했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친구였어. 저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우리, 행복해 보이는 우리,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야. 복잡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 없었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송 나가면 다들 알게 되겠지? 응, 민지가 많이 상처받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너를 지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정이야. 응, 다음 생에는 이러지 않을게. 다음 생에는 만나지도 말자. 두 사람 모두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40년 동안. 나도. 천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부축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 응. 정이야. 왜? 미안해, 고맙고, 그리고 사랑했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천영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민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지연 기자였습니다. 박정희님, 방송 내일 저녁 8시에 나갑니다. 제목은 40년 우정 뒤에 숨겨진 비밀로 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8시 전가, 진실을 찾아서가 시작됐어요.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낯설었어요. 저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나였다니. 방송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제 이야기, 증거들, DNA 검사 결과까지. 마지막 자막이 떴어요. 40년 우정 뒤에
숨겨진 20년의 비밀. 친구의 딸은 남편의 숨겨진 자식이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최선영, 정말 최악이다. 친구를 40년 동안 속이다니. 박정희 씨가 불쌍하다.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민지는 뻔뻔하게 이모라고 부르면서 모두가 선영을 비난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최선영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언제요? 어젯밤이요. 병원에서 심장마비였대요. 숨이 막혔어요. 방송도 그렇고 사람들 비난에 힘드셨겠죠.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대요. 민지 씨가 조문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이 죽었다. 내 탓일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야만 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빈소 앞에 섰을 때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인사하러 왔어.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엄마, 이모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송 나가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밤마다 우셨어요. 정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편지 하나 쓰시고는. 민지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편지. 이모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민지야, 부탁한다. 긴 침묵 후 민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던지듯 건네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빈소에 절을 하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봉투를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영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먼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내 남편을 사랑했어. 불륜이었어. 변명 안 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민지는 태호 씨 딸이 아니야. 민지는 태호 씨 동생 윤태민의 딸이야. 35년 전 태민 씨 기억하지? 태호 씨보다 3살 어린 동생. 착하고 순수했던 그 남자. 태호가 너랑 사귀고 있을 때였어. 나는 질투했고 외로웠어. 그래서 단 한 번이었어. 정말 단 한 번. 술을 마시고 슬픔을 나누다가 실수였어. 그리고 임신했어. 태민이한테 말하려던 순간 그가 차사고로 죽었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나는 아이를 벤 채 혼자 남았고 무서웠어. 아이를 실수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아이 아버지를 숨긴 채 결혼했어. 그런데 1년 후 이혼했어. 남편이 눈치챘거든. 그 후로 홀로 민지를 키웠지. 태호 씨랑 동생 얘기를 자주 했었어. 그러다가 서로 많이 위로받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됐어. 태민 씨의 아이인걸. 태호 씨는 울며 말했어. 내가 책임질게. 동생 대신. 그렇게 시작됐어. 처음엔 죄책감이었어. 동생의 유일한 혈육을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정희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됐어. 잘못된 거 알아. 너를 배신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민지도 지켜야 했어. 그래서 멈출 수 없었어. 미안해. 20년 동안 나는 너를 속였어. 매일 너 앞에서 친구인 척하면서
밤엔 내 남편 태호 씨 생각을 했어. 하지만 정희야, 민지는 불륜의 결과가 아니야. 민지는 죽은 태민 씨의 딸이야. 태호 씨가 평생 민지를 지원한 건 사랑하는 동생의 아이였기 때문일지 몰라. 그래서 DNA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야. 가족이니까 나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너무 힘들어. 이제 너무 지쳐서 모든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냥 모두를 다 지키고 싶고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 방송 봤어. 댓글들 다 봤어. 괴물, 쓰레기, 인간 말종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욕을 감내하려고 해. 친구 남편이랑 불륜해서 아이까지 낳은 나쁜 여자로 남기로 했어. 그게 내가 너와 태호 씨 그리고 태민 씨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희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40년 우정은 거짓이 아니야. 동시에 내 남편 태호 씨도 사랑했어. 그게 내 죄야. 용서 바라지 않아. 민지는 지켜줘. 민지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 미안해, 정희야. 사랑했어. 선영.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지가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 태민 씨의 딸. 이게 무슨... 그럼 내가 선영을 죽인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영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뒤집었었어?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민지를 만나야 한다고. 다음 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모야. 이모랑 만나서 얘기 좀 해? 긴 침묵 후 민지가 대답했어요. 왜요? 엄마, 편지 읽었어. 할 말이 있어. 알겠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제 첫 마디에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가 왜? 엄마 편지 읽었어. 진실을 알았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민 씨 이야기, 그리고 내가 태민 씨의 딸이라는 것도.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죽고 저도 편지를 봤어요. 저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말 못하잖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이모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모를 배신한 거. 민지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네 잘못 아니야. 선영이랑 내일이야. 너가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넌 그저 태어났을 뿐이야. 죄가 없어. 이모. 그리고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납골함 앞에 섰어요. 여보, 이제 다 알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가 태민 씨 딸이라는 거, 당신이 평생 동생 대신 책임졌다는 거. 바람이 불었어요. 선영이랑 불륜은 용서 안 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생을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그 아이를 지킨 거.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영이가 모두를 지키겠다면서 모든 걸 떠안고 당신 곁으로 가버렸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해요. 미워하고 싶은데
묘할 수가 없네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선영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남편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제 손에는 남편의 반지와 선영의 목걸이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죽인 것 같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졌어? 대답은 없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선택은 이해해 보려고 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사랑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선영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다음 생에는 우리 이런 식으로 상처 주지 말자. 남편의 반지와 선영의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납골함 앞에 놓았어요. 일어서서 뒤돌아섰습니다. 멀리 민지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묘지를 걸어 나왔어요. 이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야지. 어떻게든.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마워, 민지야. 6개월 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복지관으로 찾아왔어요. 이모, 민지야, 웬일이야?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정말 축하해. 와주실 수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선영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뒤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모. 행복해라, 민지야. 이모도 행복하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선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대학 시절, 젊었을 때, 함께 웃던 시절,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선영아, 민지 결혼했어. 정말 예뻤어. 사진 속 선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의 맘이 좀 후련해졌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어요. 널 이해해 보려고 해. 내가 마지막에 한 선택.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보고 싶어, 너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내 방식대로. 이야기를 마치며 용서는 완벽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